자, 부동산 시장에서 급매물을 잡으려면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있는데요. 바로 부동산 중개소에 확실하게 눈도장을 찍어두는 거예요. 단순히 자주 방문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중개사한테 진짜 매수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심어줘야 해요. 왜냐하면 급매물 정보는 한정되어 있고 중개사는 진지한 매수자한테 먼저 연락하거든요. 그러면 매도자가 급한 사정이 있는지 어떻게 파악하냐? 바로 잔금 날짜를 확인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매도자가 특정 날짜 이전에 반드시 잔금을 쳐달라고 하면 그건 세금 문제일 가능성이 높아요. 반대로 매수자가 잔금 날짜를 좀 늦추자고 했을 때 매도자가 거절하면 양도세 중과 회피가 목적일 수 있죠. 이런 상황에서 협상 카드가 생겨요. 매도자가 양도세 중과를 피하려고 급하다면 가격 조정 여지가 있거든요. 양도 차익이 클수록 일반 과세하고 중과세 차이가 수억 원까지 벌어질 수 있어서 협상력이 생기는 거예요. 물론 그 차액 전부를 깎을 수는 없지만 상당한 금액을 조정받을 수 있는 명분이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점은 부동산 중개사가 중간에서 잘 조율해줘야 거래가 성사된다는 거예요. 근데 냉정하게 말해서 대부분의 중개사는 매도자 편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 입장을 대변하는 게 자연스럽고 매도 사유도 쉽게 공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매수자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해야 하는데 등기부 등본을 떼면 취득가를 확인할 수 있어요. 현재 매매가에서 취득가를 빼면 양도 차익이 나오고 여기에 세율을 적용하면 세금 부담을 추정할 수 있죠. 이렇게 계산된 세금 차이가 협상의 근거가 돼서 가격을 조정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런 급매물을 노리는 사람이 나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경매랑 마찬가지로 10명이 같은 물건을 노리면 9명은 결국 놓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급매를 잡으려면 선택과 집중이 필수고 이론만으로는 절대 성공할 수 없어요. 데이터 분석에만 의존하는 분들이 실수하는 게 바로 모든 걸 숫자로 해결하려는 태도예요. 원하는 단지를 딱 하나 정해서 그 단지의 대장 아파트, 거래가 잘 되는 물건에만 집중해야 돼요. 수도권 주요 지역에는 좋은 단지들이 많지만 여러 곳을 동시에 노리면 오히려 하나도 못 잡게 돼요. 굳이 비싼 신축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거래가 활발한 대단지 쪽으로 접근하는 게 현명한 전략이에요. 오래된 구축 아파트라도 사람들이 잘 아는 단지라면 나중에 팔 때도 수월하거든요. 자, 그렇다면 급매를 노리는 게 정답일까요? 아니면 그냥 적정 가격에 사는 게 맞을까요? 급매를 노리는 건 양날의 검 같아서 한번 급매 가격을 보면 계속 더 싼 물건만 기다리게 돼요. 실거주 목적이라면 내가 원하는 가격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면 과감하게 매수하는 게 좋아요. 첫 집을 살 때 가격이 오를지 내릴지 고민하기보다는 가족이 편하게 살 수 있는지가 더 중요해요. 빌라 옥탑방에서 살다가 구축 아파트로 이사해도 그 편안함은 상상 이상으로 크게 다가와요. 처음 사는 집에서 모든 조건을 만족시키려 하면 절대 집을 살 수 없다는 걸 명심해야 돼요. 급매는 생각보다 나한테까지 잘 안 오고 누군가 샀다는 소식만 듣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대부분의 급매는 아는 사람끼리 거래되거나 이미 눈도장을 찍어둔 사람한테 먼저 연락이 가요. 매매가에서 한 5%에서 10% 정도만 깎아도 수천만 원을 아끼는 거니까 충분히 큰 성과예요. 8억 원짜리 집에서 이 3천만 원만 깎아도 어마어마한 금액이니까 과도한 욕심은 금물이에요. 요즘 시장에서는 실거래가하고 호가 사이에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아졌어요. 호가를 좀 낮춰주는 것도 일종의 급매라고 볼 수 있는데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라는 변수도 있어서 일반 매매보다 거래 절차가 훨씬 복잡해져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는 바로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라 먼저 약정서를 작성해야 돼요. 영업일 기준 약 2주 정도가 추가로 걸려서 전체 거래 기간이 상당히 길어지게 돼요. 실제 거래된 금액이 신고되기까지 한두 달이 걸리기도 해서 시장 가격 파악이 어려워져요. 부동산 중개사는 실거래가를 알고 있지만 집주인들은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호가를 올리거나 내려요. 이렇게 실거래가하고 호가 사이에 괴리가 생기면 매수자 입장에서는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죠. 특히 상승장에서는 호가만 보고 너무 비싸다고 느끼지만 얼마 후 그 호가에 거래가 체결되기도 해요. 실거래가하고 호가 차이가 이 3억 원씩 나는 단지도 있어서 도저히 손이 안 나가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시간이 좀 지나면 누군가 신고가를 찍어버리고 거기서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패턴이 반복돼요. 규제가 강력할수록 거래량은 줄어들지만 한 건씩 터지는 거래가 계속 최고가를 갱신하게 돼요. 이런 상황에서 마음을 어떻게 먹어야 할지 고민이 되지만 결국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어요. 상승장에서는 매물을 가진 사람들이 호가를 올리고 그 호가에 누군가 반응하면 계단식으로 올라가요. 과거 데이터를 보면 가격이 오르기 시작하면 매물이 줄어들면서 호가가 더욱 빠르게 상승했어요. 하락장에서는 반대로 똑같은 메커니즘으로 가격이 계단식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죠. 상승장에서 매물을 잡으려면 어느 정도는 냉정하게 현실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어요. 무조건 높은 가격에 사라는 게 아니라 시장의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판단하라는 의미예요. 만약 이 현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면 원하는 가격대가 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요. 근데 그 가격이 언제 올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기다림의 끝이 보이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건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가격이 얼마인지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대출을 활용했을 때 매달 나가는 원리금을 내가 감당할 수 있는지가 핵심 기준이 돼요. 자, 이 시장이 대세 상승장으로 가는지 아니면 일부만 오르고 나머지는 정체되는지도 궁금하실 거예요. 25억 원 이상 초고가 주택 시장은 대출이 거의 필요 없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에요. 초고가 주택은 매수자가 항상 대기하고 있고 공급이 부족해서 계속 천장을 뚫을 가능성이 높아요. 15억 원 이하 구간은 그나마 일반인이 접근할 수 있는 시장이지만 여전히 부담이 커요. 6억 원 대출도 큰 돈이라서 매달 300만 원 가까이 원리금을 내야 하는 부담이 따라요. 현실적으로 이 3억 원 정도 보증금하고 저축이 있다면 7, 8억 원대 주택을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근데 최근 데이터를 보면 7, 8억 원대 주택들도 이미 너무 빠르게 올라서 진입이 어려워졌어요. 수도권 주요 지역의 중대형 평수 아파트들이 불과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씩 상승하는 모습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처음 시작하는 사람이라면 나중에 잘 팔 수 있는 단지인지를 최우선으로 봐야 돼요. 너무 오래되거나 외곽에 있는 단지는 피하고 대단지이면서 사람들이 잘하는 곳을 선택해야 돼요. 내가 가격을 좀 양보하더라도 거래가 잘 되고 인지도 있는 단지로 가는 게 현명해요. 이렇게 되면 상급지하고 하급지 사이에 격차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자, 지금 가장 버려야 할 마음가짐이 뭐냐면 이 집에서 평생 살 것처럼 고민하는 태도예요. 첫 집을 살 때 평생 살 줄 알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살면서 본인의 생각이 바뀌고 아는 만큼 보이기 때문에 욕심이 생기거든요. 결혼, 출산, 자녀 입학 같은 인생의 큰 이벤트마다 주거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달라져요. 그래서 70점짜리 집이면 충분하고 완벽한 집을 찾으려 하면 영원히 집을 못 사요. 출퇴근이 편하고 대출 원리금을 감당할 수 있다면 그 정도면 첫 집으로 충분한 거예요. 아직 임신도 안 했는데 학군을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너무 앞서가는 걱정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들어가려면 최소 10년은 걸리고 그 전에 이사할 가능성이 훨씬 높거든요. 평생 살 것처럼 심사숙고하면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기회만 놓치게 돼요.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두세 번에서 네다섯 번 정도 집을 갈아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 없이 시작하고 계속 보완하면서 발전시키면 돼요. 소득도 시간이 지나면 늘어나고 자산 소득까지 합치면 생각보다 좋은 기회가 와요. 부동산하고 함께 성장한다고 생각하고 내 월급하고 자산이 맞벌이 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자, 정부 규제에 대한 우려도 있는데 선거 전에는 큰 규제가 나오기 어렵다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에요. 선거가 끝나고 나면 세제 개편안 같은 규제들이 본격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어떤 규제가 나올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과거 패턴을 보면 대출 규제가 가장 즉각적인 효과를 내요. 강력한 대책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잠시 주춤할 수 있어서 그때를 노려볼 수도 있어요. 근데 내 임대차 만기 시점하고 정부 대책 발표 시점을 맞추는 건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워요. 무주택자라면 세금 규제는 크게 상관없고 대출 한도 축소만 주의하면 돼요. 대출 금액 한도가 줄어드는 건 치명적인데 시간을 아껴서 목돈을 모으는 효과가 사라지거든요. 만약 세금 규제가 강화돼서 일부 급매가 나온다면 그걸 잡아볼 기회가 생길 수 있어요. 근데 그 타이밍에 내 임대차 기간이 맞아야 하는데
이걸 조율하기가 쉽지 않아요. 임대인하고 협조해서 단기 6개월이나 1년짜리 계약을 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월세라 비용 부담이 커요. 주거용 오피스텔 같은 곳은 거래가 잘 돼서 중간에 나가도 금방 새 임차인을 구할 수 있어요. 단기 조정장을 타이밍 잡는 건 주식에서는 가능하지만 주택시장에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집은 거래 절차가 길고 복잡해서 주식처럼 빠르게 매수하고 매도할 수가 없거든요. 부모님하고 함께 살거나 특수한 상황이라면 타이밍을 노려볼 여지가 있을 수 있어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아니라면 전세를 끼고 미리 매수해 둘 수 있는데 지금은 그것도 안 돼요. 지금 시장은 난이도가 상당히 올라간 상황이어서 예전 방식으로는 접근하기 어려워요. 그래도 조정 시점에 몇 천만 원이라도 아끼겠다면 최대한 유동적인 주거 형태를 유지해야 돼요. 결혼한 부부라면 배우자하고 충분히 상의해서 보증금을 최소화한 월세로 대기하는 방법이 있어요. 주거용 오피스텔에서 1년 정도 살면서 기회를 노리고 복비만 내면 언제든 빠질 수 있게 준비하는 거죠. 신혼부부 중에는 혼수도 미루고 최소한의 비용으로 동거하면서 기회를 노리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겠지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기회를 잡기가 어려운 게 현실이에요. 1주택자가 갈아타기를 하려면 가장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대출도 잘 안 나와요. 예전에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전략이 아름다운 방법이었지만 지금은 동화 속 이야기가 됐어요. 신규 주택을 사는 순간 대출이 회수되거나 곧바로 전입해야 하는 조건이 붙거든요. 종전 주택에 임차인을 들이면 3, 4년 동안 묶여서 팔지 못할 수도 있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지금은 기존 주택을 먼저 팔고 비과세를 확실히 받는 게 현실적이에요. 매도잔금하고 매수잔금을 동시에 맞추면 가장 좋지만 실제로 그렇게 되기는 쉽지 않아요. 일시적 2주택 규정이 다시 강화될 가능성도 있어서 종전주택 처분 기한이 줄어들 수 있어요.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푸는 대신 다른 규제를 강화할 수 있으니까 세금 부분을 잘 살펴야 돼요. 비과세 요건이 복잡해지면 실수로 비과세가 날아가는 경우도 많이 발생했었어요. 올해 이 3월쯤에 세금 관련 증세안이 나오지 않으면 올해는 비슷하게 넘어갈 가능성이 높아요. 만약 종합부동산세를 올린다면 선거 효과도 노리면서 빠르게 발표할 가능성이 있어요. 반대로 3, 4월까지 아무 발표가 없으면 올해는 큰 변화 없이 가고 내년에 규제가 강화될 수 있어요. 정확한 예측은 불가능하지만 과거 자료하고 패턴을 통해 대략적인 흐름을 추정할 수 있어요. 자, 무거운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새해이니만큼 희망적인 메시지도 전하고 싶어요. 집값이 오르는 건 젊은 세대한테 부담이지만 국가 경제가 성장하고 있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문화 콘텐츠의 힘이 커지고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서 국가 위상이 높아지고 있어요. 주거 비용 부담은 늘어나지만 작게 시작해서 점점 키워나가는 전략이 유효해요. 매월 소액이라도 청약 통장에 넣으면서 관심을 유지했던 사람이 결국 기회를 잡았어요. 당장 큰 금액이 없어도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면 반드시 기회가 찾아옵니다.